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예견된 악재였음에도 우리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에 기록했던 장중 연고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들과 산업에 미칠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자민당이 우리 국회 방일단을 문전박대했고 미국의 중재안도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왔는데 먼저 그간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진행 과정 한번 짚어보죠. 네, 아까 일정별로 좀 소개를 화면으로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들어서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가 1단계 경제 보복 조치였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7월 4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이게 정치적 보복 성격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고 7월 5일경부터는 우리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불매운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일본 측에서 다시 2단계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국한됐던 보복 조치의 영향이 핵심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일본이 우리 제품을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제품을 안 팔겠다는 겁니다. 안 사겠다는 건 이미 안 사고 있었고요. 이제 핵심적인 기술 소재 부품들을 안 팔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WTO에도 가고 여러 가지로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정이 난 상태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금융시장이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 주가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죠. 일종의 그 미니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동안 써왔는데 이게 불러온 불확실성 또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도 개장 초에 2,000선이 무너져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시간이 흐르면서 차분한 분석들이 덧붙여지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회복을 했고요. 환율 역시 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1,200선 근처까지 갔습니다만은 소폭 상승하는 선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은 반도체 핵심 품목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혼선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입니다. 1,120개의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인데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263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허가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게 857개의 비민감 품목인데 이걸 이제 그동안은 개별 허가가 아니라 포괄 허가를 해줬었는데 이제 개별 허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기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면 되는 게 길면 90일, 석 달까지 걸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857개 품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치홀 규제라는 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뭐냐? 이런 전략 물자가 아닌 데서도 일반 물자 가운데서도 이게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로는 종이가 무기 도면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수출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의적 악용의 소지가 많은 게 캐치홀 규제입니다. 이거는 비전략 물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규제가 있고 캐치홀 규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규제는 품목을 적시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1,120개 플러스 알파가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캐치홀 규제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에서 그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뭐 종이까지도 전략 물자로 간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일본 측은 뭐 이게 금수 조치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워낙 커지는 거고요. 또 일본 정부도 이번 조치를 두고 이제 이게 수출 규제는 아니다. 그래 수출 관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는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핵심 소재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출 개별 허가를 미루면서 금수 조치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초기에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 허가 품목이 아닌 경우도 이제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입 기업들은 이걸 군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서약서, 확약서 같은 걸 일본 측에 제출하게 되는데 네. 또 최종 목적이라든가 용도, 최종적인 수요처 이런 걸 상세히 적은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죠. 점점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게 기업들로 하여금 혹은 산업계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오늘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격인 가의를 통과한 건데 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왕의 공포인데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일경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일경부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효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동안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 언론들의 희망 섞인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일단 가의를 통과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은 없는 되돌릴 겁니까?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유예라든가 예. 예외적인 조항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유예 같은 경우는 이 실시를 좀 유예한다든지 네네. 이런 방법이죠. 아니면 뭐 아주 극소수의 제품들로 한정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네네. 탄력적 운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만하고 홍콩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닙니다. 예, 우리처럼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대우를 해줬던 거죠. 27개 우방국들에 대해서만 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의 경우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정치적 네. 의지만 있다면 아베 총리와 내각이 충분히 유연하게 이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수입 원료, 설비, 기계 품목들이 지금 문제인데 네. 어떤 품목들이 좀 대표적입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고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대일 의존도가 제일 높은 것 5개만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 쭉 보시면 들어본 게 별로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완제품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다 원료이고 재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크시롤이라는 건 이제 합성 섬유 제조할 때 원료로 쓰는 무색의 액체고요. 예. 초산 같은 경우도 유기화학 용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소재 3개, 반도체 관련한 거, 디스플레이 관련한 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높으니까 이걸 공격의 포인트로 네. 일본이 삼았던 거죠.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이제 실정이네요. 다 97점에서 82.2%까지니까 굉장히 높은 것들이죠. 네. 이걸 총 합계를 좀 제가 내봤더니 대일 의존도 50% 이상 품목을 수입하는 게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가량 되고요. 예. 또 90% 이상 되는 품목의 총 수입액도 한 3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걸 일본이 팔지 않겠다 혹은 파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걸리도록 만들겠다는 거니까 상당한 그 신경이 좀 쓰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일종의 그 광물성 생산품들이 많다는 거죠. 원료, 재료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았거나 생산할 수 없었던 소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미 알려진 반도체 외에도 석유, 화학, 섬유, 항공, 선박, 자동차 이런 분야의 핵심 소재들이 망라돼 있어서 이런 분야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 어떤 대응책을 지금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어려운 대목이 중소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거나 국산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살 길을 찾을 텐데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네네. 이 핵심 소재나 부품을 다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원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 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 지원책이 나올 거고 그 타격이 큰 정도에 따라서 지원책의 강도도 좀 달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왜 우리가 급소가 됐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 글로벌 분업 체계라는 게 너무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재고를 많이 두질 않았어요. 이걸 알고 일본이 타겟으로 설정하고 급소를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굳이 국산화에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이제
이번 기회에 국산화하려고 들여다봤더니 일부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빨리 할 수도 있겠다. 뭐 2개월이면 된다는 낙관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꼭 우리 반도체 생산 차질 빚는 거냐 이거는 좀 이론이 있고요. 대체 수입선을 찾는 그런 노력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러시아 쪽에서는 아예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품질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에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중국 같은 데서도 이제 타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반도체 회사 사정도 있는데 이참에 좀 재고를 털고 가자. 생산 차질을 호재로 활용하자는 네네.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0% 감산하기로 했고 지금 삼성도 감산 카드를 두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확보를 한다면 결국 일본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유노가미 다카시라는 사람이 미세 가공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인데 반도체 개발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과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등장해서 아베 이번 조치를 맹비난했는데 단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가 생길 거다. 네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 일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에 완전히 성공하고 네. 수입 대체선을 찾을 테고 2, 3년쯤 뒤가 되면 꼭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이 아니어도 일본 기업들을 기피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소재에 주로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완성품은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일본 반도체 산업이 그야말로 멸종될 네.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네. 아베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이 한국 측에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로서는 네. 참 듣기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반도체만 바라본 시각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측이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런 네. 주장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이 북한 리스크라는 게 우리 경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워낙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부담이 건데 됐었죠. 예. 이제는 뭐 재팬 리스크라는 게 좀 국제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강행하는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서 듭니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거나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의 원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차질을 빚어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실제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네네. 단적으로 애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씀하신 것 같은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 자, 이 중국 언론들은 또 이 반도체를 둘러싼 지금의 한일 갈등이 자국 산업에는 기회가 될 거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수입 대체선 구하는데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쪽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내세우면서 많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중국이 가지는 반도체 산업의 완전성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자료에선 신화통신의 참고 자료라는 글인데요.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네네.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고 또 희망 섞인 관측이긴 한데 네. 한국이 워낙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일부 생산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했는데 이건 아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중국의 그런 희망이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 전반을 걱정하고 챙겨봐야 할 시점인데 네. 특히 좀 더 타격이 앞으로 우려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만 보면 대개 그 산업의 방향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석유, 화학, 섬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예요, 의외로. 네. 자동차 중에서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 네.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라든가 수소 전기차 탱크에 사용되는 기본 소재들을 일본에서 들여오는데 네네.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도 역전당하면 안 된다 하는 일종의 반도체 목리에 의해서 자동차 목리를 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일본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에서 또 정부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대목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지적을 워낙 안 해서 네.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 농수산업 분야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이트 리스트 다음 뭐가 있을까? 3차 경제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통상 분쟁으로 그야말로 확대됐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농수산물 굉장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수출품의 90%를 다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수입 규제로 맞서게 되면 우리도 상당한 제일 어려운 계층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만 WTO 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하겠다고 예고해둔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 KB 산업은행의 지원이에요. 이게 불법 정부 보조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WTO 제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통상 분쟁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둬야 되겠죠. 자, 이 당장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눈치인데 네.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설명회를 통산산업자원부하고 무역협회 측에서 했는데요.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네네. 그게 우리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러면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건데 아직 분명치는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고시가 나와야 하고 또 캐치올 규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기업 측이 할 수 있는 건 이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예스 트레이드라고 있는데 네. 우리 품목이 대부분 이런 일본의 1120개 안에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조금 조사는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습관적으로 일본의 소재와 부품이 품질과 납기 면에서 믿을만 하니까 사들여 왔던 거 대체선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90%를 일본에 의지한다는 뜻은 10%의 다른 구멍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꼭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어떤 제품을 견제하느라고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는 그걸 극복하면서 더 나아진 역사가 네.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우리가 국산화시켜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 가고 있고요. 네, 멀리 반도체도 보자면 그랬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라디오 트랜지스터를 일본에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역전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방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